자네 많이 힘든가? 말 시키지 마. 헉헉. 여기 친호가 가입해 있는 등산 동호회에 한국산을 오른 덴마크 교수. 처음엔 한국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큰 소리치던 그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합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대청봉에 도착한 이 남자. 그는 등산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뿌듯해합니다. 한데 이 행복감도 잠시. 그는 가방을 계속 뒤져도 자신의 찾는 물건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합니다. 매우 실망한 그의 모습을 본 친우가 그에게 한 가지 물건을 건네는데요. 이건 넣기만 해도 돼. 이 사람아, 무슨 넣기만 해도 된다는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뭐? 덴마크 교수는 자신의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대학에서 아시아 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는 헬링 뮬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해 교수로서 안식년을 갖게 되어 한국으로 떠나 평소 친하게 지냈던 교수의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틈틈이 논문도 쓰고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연구적인 목적만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와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살면서 산을 실컷 등산하고 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만 아쉽게도 학기 중에는 등산을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덴마크의 지형에 있습니다. 덴마크는 저지대와 해안 평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산 지형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힌멜비에르게트가 150m도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산이 이 정도면 얼마나 등산할 만한 곳이 없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이 되면 짬을 내어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 등산하곤 했지요. 유럽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 넉넉한 시간만 있다 보면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편하게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로 일하다 보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나 미국 쪽까지 가기는 어려웠고 노르웨이나 스위스같이 산탈 곳이 풍부한 나라로 가는데 만족해야 했죠. 그러던 저에게 안식년이 찾아와 드디어 다른 나라를 갈 기회가 온 겁니다. 한국에 올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산악국가로 산지 면적이 국토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로 전 세계에서도 산림 비율이 4위인 국가라고 하더군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 등산할 곳을 찾을 수 있는 나라라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저는 친구를 통해 한국 산악 동호회에 가입해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등산 다녔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버스를 타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죠. 처음에는 한국 산을 타는 게 매우 쉬운 줄만 알았습니다. 내장산이나 가막산 같은 코스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산이 별것이 아닌 줄 알고 우쭐해졌습니다. 산악 동호회 회원들이 저와 같은 외국인을 배려해 처음에는 쉬운 코스를 데리고 다닌 것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저는 등산 후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취해 망발을 내지르고 말았는데요. 좀 어려운 산 없습니까? 한국산은 타기 어려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그래요? 어려운 산들도 있긴 한데 탈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제가 유럽에서 어떤 산들을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제가 어딜 다녔냐면 결국 이날 취해서 한 헛소리 때문에 저는 2주 뒤 설악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어렵다고 해봤자 지금 다니던 곳들보다 좀 더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도전한 코스는 설악산의 5색 코스였는데 대청봉 정상을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코스라고 하더군요. 1박 2일 코스도 아니고 당일에 왕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충분히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친구 김 교수는 제 말을 듣고 실실 웃었습니다. 최단 코스라고 좋아할 게 아닐 텐데. 그만큼 경사도 가파르단 소리야. 저는 설악산을 탄 지 30분도 되지 않아 김 교수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파른 돌계단과 철계단은 경사가 심했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뭐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중간중간 쉼터에서 가쁘게 헐떡이며 쉬었습니다. 올라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딴 게 정말 길인가? 싶은 정도로 경악스러운 길이 나오기도 했죠. 저는 중간에 길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비가 와서 돌이 무너졌거나 해서 길이 끊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행들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진짜 길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곶들이 여러 곳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온갖 잘난 척을 해놓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등산하는 중 마주치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야생화들과 맑은 설악폭포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폭포에서 잠시 쉬면서 흐르는 땀도 식히고 맑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는데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을 마시니 개운한 기분이 들더군요. 등산하다 보면 귀엽게 사람들을 맴도는 다람쥐들도 볼 수 있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힘들다가도 갸웃거리며 쳐다보는 다람쥐를 보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있나 맴도는 것 같은데 딱히 다람쥐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과자 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람쥐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죠. 그 뒤에도 여전히 급 오르막은 어김없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는 이제 조금만 오르면 된다면서 좀 더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오르막도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0.5km가 남았다는 이정표를 보고 화색이 돌았고 전 먹던 힘까지 내어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온 저는 펼쳐진 장관에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싹 다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청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바위 능선과 저 멀리 바다의 모습은 제 마음까지 탁 트이게 했습니다. 정상에 온 저희는 식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한국 산악 동호회와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별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산 정상 위에서 먹는 컵라면이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려고 새벽부터 등산했을 때 정상에 올라 태양이 뜨는 모습을 보며 호호 불어먹는 컵라면은 정말이지 꿀맛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컵라면에 중독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한국집에도 라면을 종류별로 사놓았을 정도죠. 그러나 저는 곧이어 당혹스러운 얼굴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물을 담은 보온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설마 집에 있나 싶어서 딸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행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못 본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이렇게 와 있더군요. 아빠 보온병 놓고 갔던데? 그제야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가방에는 넣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라면하고 같이 가져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자네. 항상 산 정상에 오르면 라면을 먹더니 오늘은 웬일로 안 먹는군. 뜨거운 물이 없으니 그렇지. 보온병을 안 가져왔어. 보온병 때문에 그런 거였어? 잠깐 기다려봐. 친구 김 교수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있는 회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팩 하나를 들고 오더니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라면 밥이라는 것이었죠. 팩을 열고 포장을 뜯자 패치처럼 생긴 것과 음식팩, 액상소스 등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 패치처럼 생긴 것이 발열체라고 하더군요. 이것만 있으면 라면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음식이 들어있는 팩을 열었습니다. 라면과 밥, 건더기가 들어있긴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면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거침없이 찬물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팩에다가 발열체라고 적혀있던 패치를 깔더니 거기다가 음식팩을 넣고 또다시 찬물을 부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 저는 왜 자꾸 엄한 찬물을 붓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이어 펼쳐진 장면에 경악했습니다. 놀랍게도 팩 안에 든 라면, 밥이 김을 내뿜으며 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몇 분간 끓이더니 저에게 따뜻한 라면을 줬습니다. 뜨끈뜨끈한 라면 밥은 꽤 맛있었습니다. 물론 컵라면의 그 꼬들꼬들한 맛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물을 가져오기 귀찮거나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는 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본 회장은 저를 불러서 도시락을 데우는 것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이런 걸 발열 도시락이라고 한다면서 발열체를 넣고 물을 끓여 도시락을 데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차가웠던 반찬들은 맛있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 발열체 도시락만 있으면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운 저는 등산할 때도 이 라면 밥과 발열 도시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딸과 아내에게 캠핑 가서도 라면 밥을 해줬더니 새롭다고 신기해하며 좋아하더군요. 한국인들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아가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